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벙어리 아내. 몰락한 양반집 선비가 노무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선비의 아내는 제법 잘 사는 양반댁 교수였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지요. 아내의 친정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흠 때문에 패물이며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글 읽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가난한 선비네 집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고 그 많던 패물들이 어느새 바닥이 나고 친정 할머니가 물려준 참죽나무 비녀 하나만 달랑 남았답니다. 그러니 집안 꼴이 쥐가 물어갈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는 형편이라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비는 양반 체면을 내세워 양식 한번 구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리려고 해도 몇 해 전 역병이 돌아 식구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비빌 언덕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어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지요. 끼니도 챙기기 어려운 형편에 시어머니의 약값은 벙어리 아내 등에 얹힌 큰 바위였습니다. 제비새끼처럼 때만 되면 제재되며 입을 벌려대는 아이들도 못 먹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선비는 글만 읽었지 집안 사정을 조금도 살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집안 살림을 혼자 꾸려가느라고 벙어리 아내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아내에겐 지금 당장 끼니와 시어머니 약값도 문제였지만 얼마 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선비의 여비가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든지 말든지 선비는 책 읽는 데만 열중했지요.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벙어리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아는 방울장수가 값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당장 먹을 끼니조차 없었지만 그렇게 마련한 여비를 남편 손에 쥐어주며 아내는 꼭 정원급제해서 돌아오길 바라며 웃으며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후 벙어리 아내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자른 걸 어머니가 아실까봐 머리에는 항상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지요. 끼니도 끼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벙어리 아내는 밤에 선비의 옷을 입고 나가 나무를 해왔지요. 먹는 것도 부실한데 낮에는 온갖 굳은 일을 다하고 밤에는 나무를 계속하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웬 남정네가 나무 한 짐을 내려놓고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정네가 아들의 옷을 입은 며느리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당장 불러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생사람 잡으려 한다는 애먼 소리를 들을까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 옆에 붙어 있으면서 틈을 주지 않기로 했지요.
안 그래도 온종일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며느리는 빨리 나무를 한 짐 해다 놓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내일 또 일을 할 텐데 시어머니가 붙어 있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간신히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한 며느리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나무를 해다 놓고 쪽잠을 잤답니다.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벙어리 아내는 남편이 장원급제해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왔지요. 벙어리 아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울컥 솟았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재회의 정을 나누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선비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벙어리 아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와 다짜고짜 벙어리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환양년 같은 애라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내가 없는 틈을 타 남정네를 끌여들여 동정을 해?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버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선비는 어머니 말만 듣고 분노하여 벙어리 아내를 내쫓았지요. 벙어리 아내가 아무리 매달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몸짓으로 하는 말로는 설명이 될 리가 없었지요.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쫓겨난 벙어리 아내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해진 몸으로 밤새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장인 장모가 나타나 화가 난 얼굴로 사위를 꾸짖으며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꿈을 꾸다 놀라 잠이 깬 선비가 방을 둘러보니 아내가 입고 나무를 하느라 여기저기 찢겨진 자기 옷이 눈에 띄었지요. 아침이 되어 반신반의하던 선비가 밖에 나가보니 벙어리 아내가 자기가 시집올 때 가져온 참중나무 비녀를 꼭 잡은 채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꿈속에서 장인이 한 말이 생각나서 얼른 아내가 머리에 두른 수건을 벗겨보았지요. 장인의 말대로 머리를 잘라 팔아 봉두남발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때서야 자신이 과거보로 갈 때 아내가 쥐어진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 길로 벼슬에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 선비는 자신도 상투를 잘라버리고 아내처럼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오다가 보니 아내가 죽었던 자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죽을 때 손에 꼭 잡고 있던 비녀와 같은 참중나무였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죽어서도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참중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지요. 자식들도 그 참중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기들 곁으로 왔다고 믿고 정성껏 가꾸었다고 합니다. 음낭에 자물쇠를 채우다. 옛날 두 선비가 있었으니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찍 급제해
중요한 벼슬을 두루 걸쳤지요. 다른 한 사람은 불우하여 살림살이가 가난했기에 딸의 혼인날이 정해졌어도 돈이 없어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마침 친구가 평안 감사 벼슬을 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손에 땡전 한 푼 없으니 평안도 감령회라도 가서 혼수를 얻어 오셔야 하지 않겠어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따라 감사 친구를 찾아가 딸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손쓸 대책이 없어 괴로우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랫사람에게 명해 깨끗한 숙소를 골라주고 급사와 관동을 정해 성찬을 베풀게 했습니다. 친구도 날마다 숙소를 드나들며 그윽하게 정담을 나누었지요. 하루는 선비가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니 속히 가봐야겠네. 친구는 굳고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한 비장에게 지시해 얼굴이 예쁘고 교태가 있는 기생을 뽑아서 이러이러하도록 했지요. 여러 날을 일 없이 머물고 있던 선비는 정말 무료했습니다. 날마다 앞쪽 창문을 열고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지요. 어느 날 문득 맞은편 집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살인문을 살짝 열고서 몸은 숨기고 얼굴만 반쯤 드러낸 채 옷같이 하얀 손을 저으며 새끼 고양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태가 고왔고 목소리도 가늘고 부드러웠지요. 선비가 여인을 한번 보고 넋을 빼앗겨 관동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소인의 누이 집입니다. 내 누이는 언제 과부가 되었는가? 작년에 가부가 되었지요. 내가 내 누이를 한번 보았는데도 혼이 다 빠진 듯하다. 오늘 저녁에 내 누이를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관동이 그러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과연 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비가 무척 기뻐하며 동침하자고 했지요. 그녀는 온갖 꾀를 내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비가 강제로 겁탈하려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서방님 하물을 보고 싶습니다. 선비는 욕정이 불붙어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생의 말대로 바지춤을 내려 하물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그녀는 왼손으로 그것을 주무르면서 오른손으로는 몰래 가져온 자물쇠로 음낭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일어나 도망쳤지요. 선비는 혼자 궁리해봤지만 자물쇠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온 지도 여러 날이 되었지만 혼수는커녕 친구에게 속아온 감령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분노를 이기지 못했지요.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음낭을 당기는 통증 때문에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도착했지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만면의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천리길을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선비는 더욱 분한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옛적만 믿고 어리석게도 구걸을 하러 떠났다가 혼수를 얻기는커녕 이상한 병만 얻어왔어. 그리고 계속 신음하며 끊임없이 친구를 욕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지요. 당신은 몰랐나요? 며칠 전 평안도 감령에서 물품을 실은 말이 여러 마리 왔어요.
자세한 건기도 적혀 있더라고요. 혼수를 성대하게 마련해 주었는데 빗자루나 족집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갖춰놓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걸 모르시다니요. 감사님의 은덕이 비할 데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화내며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고는 건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혼수를 보고 선비는 기뻐했지요. 이에 노여움을 풀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수는 이제 갖춰졌지만 난처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선비는 그녀를 좁은 방으로 데려가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는 자기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박장대소를 했지요. 건기 중에 남은 열쇠가 하나 있어 이상하게 여겼지만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바로 이걸 위한 거였군요.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일까지 해결하게 해주셨으니 더욱 감사해야겠네요. 아내는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과부만 남게 되는 집안. 완남군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으나 맏아들이 일찍 죽었고 손자와 증손자도 이름을 날렸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자손이 희귀하여 그 집안은 귀신에게 아첨하고 구슬하여 치성을 드렸지요. 다락방을 신사로 삼고 봄, 가을에 음식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옷을 지어두고 집에 명주나 비단을 갖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폭을 찢어 신사 앞에 걸게 했지요. 여러 대에 걸쳐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만두지 못하니 재산이 점점 축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두 세대에 걸쳐 늙은 과부만 있었습니다. 손자가 장성해 호중에서 배필을 구하니 판서 권상유의 딸이었습니다. 신부가 시집와 시어머니를 뵌 지 사흘 만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모두 신부에게 맡겼지요. 하루는 늙은 계집종이 들어와 권부인에게 알렸습니다. 아무 날은 집안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쓸 돈을 미리 주셔서 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권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떤 귀신이라 말이냐? 무슨 일로 기도를 드리느냐? 계집종이 답했습니다.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죠. 해마다 봄, 가을에 2번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치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곤부인이 물으니 계집종은 부인이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일일이 셈을 늘려서 대답했습니다. 곤부인이 말했지요. 올해는 더욱더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를 때보다 3배 이상 마련하거라. 그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계집종이 크게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에이구,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 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 시골 여자라면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겠거니 해서 호중의 여자를 들였는데 오히려 3배나 늘리다니.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청소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옷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권부인은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지요. 첫머리에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다 하고서는 자기가 시댁에 들어와 관례를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제문을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지요. 부인이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지요.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다. 나머지는 너희들도 모두 입도록 해라. 그러고는 일일이 여러 계집종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은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지요. 부득이 부인 스스로 불을 가져왔습니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급히 사람을 보내 말렸습니다. 부인은 듣지 않고 계집종을 보내 말을 전했지요.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부인은 끝까지 듣지 않았지요. 마침내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습니다. 비단과 명주를 불태울 때는 비린내와 노린내가 코를 찌르니 계집종들이 서로 바라보며 떠들썩하게 말했지요. 귀물이 다 타버리는구나. 그런데 그 후로 집안이 평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삼의 해몽. 신라 제37대 왕인 선덕왕에게는 불행하게도 대를 이을 태자가 없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고심을 하며 자신의 후대를 걱정했지만 왕비의 몸에서는 전혀 태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왕의 고심과는 반대로 김주원과 김경신은 속으로 왕의 후사가 없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례로는 왕에게 대를 이을 태자가 없으면 신하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주홍과 김경신은 늘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특히 김경신은 자신보다 김주원의 서열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항시 마음속으로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미리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경신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자신이 머리 위에 쓴 관을 벗고 가야금을 품에 안은 채 천관사에 있는 천관정이라는 우물 속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김경신은 도성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집으로 불러 해몽을 부탁했지요. 김경신의 말을 들은 점쟁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으리, 먼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김경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나리께서 관을 벗으셨다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야금을 품어 안았다는 것은 큰 칼, 즉 형구를 목에 차는 형국이니 벌을 받으신다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정관장에 빠진다는 것은 옥에 갇힌다는 뜻이옵니다. 점쟁이의 해몽을 듣고 있던 김경신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흉사를 피해 갈 길은 없겠느냐? 김경신의 말에 점쟁이는 그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아 있기만 했지요. 알았다. 내 자네에게 부탁하느니 오늘 자네와 내가 나눈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나리 명심하겠사옵니다. 점쟁이가 돌아간 후 김경신은 상심으로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지요.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는 입을 다문 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에게만 점쟁이와의 일을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인의 몸종이 문 밖에서 그 얘기를 엿듣고는 소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도성에 그러한 소문이 나돌자 김경신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예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입골도 하지 않았지요. 소문을 들은 김주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만 있었습니다. 김경신이 자리 보전을 하고 누운 지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아참 벼슬을 한 여삼이라는 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와 만나기를 청했지요. 하여 오늘 밤도 소인을 이대로 돌려보내신다면 다시는 나리를 찾아뵙지 않을 것이옵니다. 편지를 읽은 김경신은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 여삼을 집 안으로 들여 사랑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김경신은 집사에게 술을 내어 오라 이르고 사랑으로 나갔지요. 김경신이 방에 들어서자 여삼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먼저 김경신이 술을 따르려 하자 여삼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나리의 잔을 소인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먼저 받겠습니까? 나리께서 먼저 받으십시오. 김경신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다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려고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삼은 다음 날도 찾아와 김경신을 만나기를 정했고 그 다음 날도 만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김경신이 화를 내며 여삼을 쫓으려 하자 그는 집사를 시켜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소인이 나리를 뵙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려 함이온데, 나리께서 이를 끝까지 거절하신다면 나리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시는 것이옵니다. 하여 오늘 밤도 소인을 이대로 돌려보내신다면 다시는 나리를 찾아뵙지 않을 것이옵니다. 편지를 읽은 김경신은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 여삼을 집 안으로 들여 사랑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김경신은 집사에게 술을 내어 오라 이르고 사랑으로 나갔지요. 김경신이 방에 들어서자 여삼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먼저 김경신이 술을 따르려 하자 여삼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나리의 잔을 소인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먼저 받겠습니까? 나리께서 먼저 받으십시오. 김경신은 왕이 된다는 말에 놀라 주위를 살핀 다음 여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나리께서 꾸셨다는 꿈을 올바로 해몽한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여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했지요. 꿈이라니. 전날 내가 꾸었던 그 흉몽 말이더냐? 김경신의 힐난한 말투에 여삼이 강력한 어조로 대답했지요. 흉몽이라니요, 나리. 그 꿈은 흉몽이 아니라 천하에 둘도 없는 길몽이옵니다. 뭐라? 김경신은 여삼을 향해 준엄하게 물었지요. 너도 점쟁이인 게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도술에 조금 능통할 뿐이옵니다.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의 해몽을 들어보자. 김경신의 말에 여삼은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김경신이 꾸었다는 꿈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나리께서 관을 벗으셨다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옵니다. 관을 벗으면 곧 하늘을 머리에 쓰게 되는 형상이니 그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나리께서 가야금을 품에 안으신 것은 칼을 목에 차는 것이 아니라 12대 자손이 왕위를 이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리께서는 내무랑의 12대 손이 아니십니까? 가야금의 12줄은 그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김경신은 여삼의 말에 공감하며 조금씩 심취해 갔습니다. 셋째로, 나리께서 정관사에 있는 정관정이라는 우물 속에 빠진 것은 바로 궁궐에 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정관정의 글자를 보옵소서. 청관이라 함은 보석으로 치장한 훌륭한 관을 뜻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가 그런 관을 쓰겠습니까? 왕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관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여삼의 말을 모두 들은 김경신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위에 김주원이 버티고 있는데 그 점은 어찌 생각하는가? 김경신의 말투는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김주원은 북천 건너편에 살고 있으니 미리 예방하시는 방책으로 그 북천에 사는 용에게 제사를 지내시면 후일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김경신은 여삼에게 많은 돈과 재물로 후사하고 다음 날로 여삼의 말대로 북천에 사는 용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골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은 끝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승하하고 말았지요. 관례에 따라 김주원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여긴 신하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주원은 북천 너머의 자신의 집에서 왕의 승하 소식을 접했지요. 김주원은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서 서둘러 집을 나서 대궐로 향했습니다. 김주원을 모신 행렬이 부랴부랴 북천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큰 비도 오지 않고 장마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강물이 크게 불어 도저히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여삼의 애언대로 북천의 용이 조화를 부린 것입니다. 김주원이 다급한 마음에 어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김경신은 먼저 대궐로 들어가 왕위를 이어받고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신하들도 김경신이 즉위식을 끝내고 왕자에 앉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모두들 허리를 굽히고 신왕에 대한 예를 표했으니 이가 바로 제38대 원성왕입니다. 꿈도 해석하기에 따라 그 뜻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여삼의 해몽은 김경신을 왕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머리 잘린 처용. 철산지인 이은함이 고을원을 따라서 상경했습니다. 때마침 화창한 봄날이라 강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울적한 마음을 풀려 했습니다. 온에게 알리고는 용산으로 갔지요. 높은 언덕에 올라 돛담배들이 오르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 잠시 앉아 잠이 들었지요. 꿈에 한 노인이 편지 한 통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나를 위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 주십시오. 은함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아무산 아래 큰 연못 속에 있소이다.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3번 부르면 물속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요.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은함이 그러겠다고 하고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문득 바라보니 편지 한 통이 옆에 놓여 있어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지요. 그 편지를 보자기에 넣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원을 모시고 관하로 돌아온 은함은 그날로 말미를 얻어 자기 집에는 들르지 않고 곧바로 아무산 아래 큰 연못가로 갔습니다. 유철을 3번 부르니 갑자기 연못물이 용솟음 쳤습니다. 과연 물속에서 사람이 나와 말했지요.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불렀습니까? 은함이 사연을 말하고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지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다시 나와서 말했지요. 수부에서 부르십니다. 들어갑시다. 내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눈을 감고 내 등에 업히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을 것입니다. 은함이 그 말대로 하니 물결이 저절로 열리고 몸이 물기에 젖지 않았습니다. 두 귀에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고 물소리도 매우 세찼습니다. 이윽고 그 사람은 언덕 위에 이르러서 은함을 내려주고 눈을 떠보라고 했지요. 백사장 언덕 위에 붉은 대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알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시 나와 들어가자고 청했습니다. 여러 중문을 지나니 화려한 누각이 우뚝 나타났지요. 계단으로 올라가니 비녀도 꽂지 않는 젊은 여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지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당신과 결혼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어떠한가요? 은함은 기뻐하며 허락했지요. 저는 용녀입니다. 그래도 꺼리지 않는지요.
은암이 그녀의 아리따운 용모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은암은 거기서 사흘간 머물렀는데 마련해준 음식 모두 진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목욕을 하게 하고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무슨 비단인지 알 수 없었으나 휘황찬했지요. 사흘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어찌 이렇게도 서둘러 돌아가려 하나요? 말미 기한이 지났으니 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부득불 나가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가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지인입니다. 지인은 어떤 복장을 하나요? 긴 옷 위에 쾌자를 입습니다. 여인이 즉시 상자를 뒤적여 특별한 비단을 꺼냈지요. 옷을 만들어 입혀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꼭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마침내 유철을 불러 태워다 주게 했지요. 은암은 원래 원의 총애를 받던 지인이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원은 은암의 집에 물어보았지요. 집에서는 은암이 상경한 뒤로 집에 들른 적이 없어 간 곳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원이 크게 성내며 엄중하게 그 아버지를 가두고는 날마다 은암은 언제 돌아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 어머니도 황송스럽고 두렵기도 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 아들을 찾아다녔지요. 엿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은암이 어느 산 아래에서 나타나니 어머니가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관가에 명이 엄하고 시급한데 어디 갔다 이리도 늦게 온단 말이냐. 내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우리도 너를 기다린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다. 무거운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 어서 들어가 원님을 뵙거라. 은암도 매우 두려워하며 곧바로 관가로 달려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관노비가 이은남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외치니 원이 크게 기뻐하며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옷이 지극히 화려하고 기이하니 결코 인간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의심스럽고 이상 야릇한 마음이 일어나 화를 내고 책망할 겨를도 없었지요. 마침내 원은 은암을 마루 위로 불러들여가 가까이 오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말미를 얻어 어딜 갔느냐?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난 것이냐? 은암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일일이 바른 대로 고했지요. 원이 기이하게 여기고는 더 이상 은암을 책망하지 않고 또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용녀이니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 볼만하겠지. 얼굴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보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삼가 가서 의논해 보겠나이다. 은암이 다시 연못가로 가서 유철을 불렀습니다. 전처럼 유철이 나와 은암을 등에 싣고 들어갔지요. 은암은 용녀에게 원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용녀가 처음에는 심히 난색을 보이다가 말했지요. 땅의 주인께서 보고자 하신다니 감히 거역할 수 있겠어요? 아무 날에 연못가에 와주세요. 은암이 돌아와 보고하니 원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연못가에 큰 장막을 치고 위를 갖추었습니다. 읍의 향임, 이교, 노령, 그리고 늙고 젊은 백성들도 원이 용녀를 구경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같이 읍을 비우고 보러 가니 상과 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원은 자리를 정하고서
은함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용녀를 불러오라고 했지요. 은함이 물속으로 들어가 용녀에게 밖으로 나가기를 청하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을까요? 융복을 입을까요? 은함이 돌아와 원에게 물었습니다. 원은 융복 입은 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각별할 것 같아 융복을 입고 오라고 분부했지요. 은함이 돌아가 원의 뜻을 전하니 용녀가 대단히 난처해하며 한참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성의 주인께서 그리 분부하시니 어쩔 수 없지요. 은함이 돌아와 보고하니 원에서부터 읍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천하질색 미녀를 구경하고자 파도 가운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듯 하더니 머리에 있는 뿔이 솟아올랐습니다. 영락없는 황룡 한 마리였지요. 물 위로 몇 자 떠오르니 두 눈이 번갯불 같고 몸의 비늘은 날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원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자 놀라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엎어졌지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녀는 걱정이 되어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관리와 백성들도 모두 멋쩍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은함은 이따금씩 말미를 얻어 갔으나 원은 개의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때는 6월이었습니다. 가뭄이 날마다 심해졌지요. 원이 여러 번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용이라면 쉽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니 용녀에게 청하면 비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비를 내리는 것이 용의 일이기는 하나 상제의 명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상제의 명이 없으니 어렵네요. 은함은 백성들이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관의 명령도 엄하다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용녀가 말했지요. 그렇다면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마침내 융장을 갖춰 입고 손에는 작은 병과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쥐고서 나서니 은함이 부탁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 광경을 보고 싶으니 함께 갑시다. 용녀는 또 사양했지요. 용은 공중을 날아갑니다. 당신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 어찌 구름을 탈 수 있겠어요. 은함이 그래도 계속 간청하니 용녀가 마지못해 말했지요. 그럼 제 겨드랑이 아래 비늘을 단단히 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용녀는 은함을 겨드랑이에 끼고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을 일으키고 우레를 치면서 버드나무 가지로 병 안에 들어있는 물 3방울을 뿌렸습니다. 은함이 굽어보니 구름 아래가 바로 철산 땅이었지요. 벼가 타들어가고 밭과 논이 쩍쩍 갈라진 것이 안쓰러워진 은함은 물 3방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몰래 손을 빼어서는 용녀가 쥐고 있던 물병을 뒤집어 물을 모두 부어버렸습니다. 용녀가 깜짝 놀라며 은함에게 말했지요. 얼른 나가세요. 장차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함이 멍하니 그 까닭을 몰라 물었지요. 무슨 일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따라온다 했을 때 거절했던 거예요. 무릇 수부의 물 한 방울은 사람 세상에선 인리의 비가 된답니다. 이곳에 물 3방울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물병에 물 전부를 엎질러 버렸으니 그 피해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내게 천벌이 내릴 것이오니 당신은 어서 떠나세요. 당신이 오늘의 정을 잊지 않는다면 내일 백각산 아래로 가서 내 머리를 거두어 묻어주세요. 은함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위에서 일망무제의 평평한 모래 벌판을 망연자실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읍안으로 들어와도 밖과 논의 형체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읍안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밤 삼경에 큰 비가 쏟아졌는데 물동이를 엎어놓은 듯 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뚝이 터진 듯 순식간에 평지가 물에 잠겨 수심이 한 장도 더 되었다 했습니다. 산과 구릉이 무너져 언덕과 골짜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은함은 크게 누이쳤습니다. 다음날 백각산 아래로 가보니 정말로 용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걸 안고 돌아와 모래흙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홑옷을 싸고 나무 상자에 넣어 백각산 아래 묻어주고는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모시옷. 교리 이 아무개는 20살 무렵 장인의 임소인 청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화양동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의 집을 들르고자 했지요. 누이의 집까지는 수십 리가 남았는데 배가 고파왔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주점도 없었지요.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잠시 쉬면서 욕이나 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젊은 주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섬돌에서 내려와 아무개를 맞이하고는 넋죽 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늙으신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는데 뵙기를 청하나이다. 아무개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늙었고 나는 젊으니 꺼릴 게 없지. 또 그가 만나고자 하는 걸 보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젊은 주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70살쯤 되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아무개가 절을 하니 노인은 반갑게 맞이해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나리, 저동 이서방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은 귀댁으로부터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불러내 인사를 드리게 하고 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대대로 사는 양반입니다. 어느 해 우리 박간 양반이 추노하는 일로 대구에 가서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관례대로 그곳 원님에게 의탁했지요. 그 원님이 바로 귀대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간 양반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지요. 홀로 객관에 머물렀던지라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귀대기 할아버지께서 몸소 염습을 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수의와 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용했던 명주 비단 한 끝을 잘라내 사용한 물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찰리길 운구까지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같이 드물고 절절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도 이 같은 일을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평소 안면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승과 저승이 감동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도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답할 길이 없어 한평생 뼈에 새겨두고 있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한마음으로 누에를 기르고 실을 자 배를 짜서 만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내 구구한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 집안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어지자 연락이 끊겨버렸지요. 그러나 변변치 않은 정성이라도 굳게 맺었으니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보내던 것을 전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따로 마련해 해마다 옷을 보관해 온 지도 오래되었답니다. 일찍이 댁이 저동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있지 않았지요. 손자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연락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청주 고을원님의 사위가 된 저동 이서방이 화양동으로 행차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 전 수레가 이곳에 당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여 감히 뵙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었으니 이는 하느님이 만나도록 이끌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잊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았지요.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대접하니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려 하자 노인이 상자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마다 모아두었던 모시 등속이었지요. 지극한 정성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감히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리에 가득 싣고는 돌아가 장인에게 사연을 고했습니다. 장인 역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아전을 보내 안부를 물었지요. 그리고 젊은 주인에게는 좌수첩을 내려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집에서 해마다 사람을 시켜 예전과 다름없이 배를 보내왔고 그 손자들 또한 종종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